예, 이번 주 칼럼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부자 증세 시대가 온다.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돈을 엄청 많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세금을 걷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기는 힘들 거고, 그러니 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요 칼럼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2주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제 법인세를 증세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칼럼은 이강국 리스메이칸대 교수라는 분이 시사인에 기고한 부자 증세의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이 칼럼은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그 법인세 인상에 이어서 또 하나의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라든지 자본을 통해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본에서 얻는 소득에 과세를 하는 그런 세율을 더 올리겠다라는 증세 카드를 또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정부가 이제 집권하자마자 상당 그런 전형적인 그런 개혁 카드를 정권 초기부터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근데 보통 이런 개혁적인 증세 카드를 꺼냈을 때 많이 받는 비판들이 이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식의 증세를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강국 교수님은 또 본인이 경제학자시니까 이런 증세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본소득세의 주요 과세 대상이 초고소득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초고소득자가 세율이 높아지면 과연 이들이 일을 더 할 것인가? 이들이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 굉장히 많이 창출해내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갑자기 일을 너무 적게 해버려서 전체적인 국가의 부가 너무 적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게 이제 많은 비판 논리들인데 그렇다면은 이들이 이제 실제로 세율을 높였을 때 과세소득이라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소득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과세소득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세율을 높였을 때 과세소득이 확 많이 줄면 탄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율을 높였을 때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게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초고소득자들의 과세소득 탄력성은 별로 높지가 않다라는 게 많은 실증 연구들의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벌던 돈 안 버는 거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또 버는 소득의 상당 부분은 노동소득이라고 보기보다는 또 자본소득이기 때문에 자본소득은 뭐 자신의 노동량을 적게 투입해서 줄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통으로 빼기 전에요. 뭐 그렇죠. 네, 자본을. 뭐 어디 주식이나 부동산에 돈을 빼기 전에는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율 높아졌다고 이들이 이제 그런 소득을 포기할 리는 또 없고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이들의 과세소득 탄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밝혀졌고 이런 이제 이론적인 기반을 통해서 이제 증세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의 주류 경제학의 논리랑 너무 다르지 않느냐라고 좀 우려를 많이 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한국에서는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이미 주류 경제학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주류냐가 문제네요. 네. 이제 또. 보통 이제 주류 경제학을 뭐 적극적으로 막 설파하고 전 세계 전파하고 막 그랬던 조직이 IMF거든요. 예, 예. 국제통화기금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픈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런 이제 과거가 있는데 그때의 IMF의 처방도 굉장히 가혹했잖아요. 그렇죠. 신자유주의적 처방, 말 그대로 신자유주의적 처방, 비정규직을 고용 유연화를 시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한테 처방을 줬었었는데 그런 IMF가 신자유주의 천병 같은 역할을 했던 IMF도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분배의 양을 늘리는 그런 재분배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들이 경제 성장에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드는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 여전히 경제 성장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 관성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재분배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재분배에 오히려 그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이제 IMF도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갑자기 뭐 듣도 보도 못한 경제 이론이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뭐 전혀 뭐 이론으로 치지 않는 뭐 경제 이론이다라는 꼭 종종 보수 정치인들, 특히 경제학자 출신의 보수 정치인들이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분들이 좀 최근의 경제학의 트렌드를 좀 읽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 소득주도 성장 이전에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트렌드가 이미 거의 주류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중요한 이제 이론 중에 하나고요. 그 소득주도 성장은 거기에 좀 변종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지금은 뭐, 분배를 중요시하는 것도 중요한 경제 정책일 수 있다라는 게 그 전세적인 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주류라고 해도 업데이트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른바 패러다임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변해 왔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이른바 부자 증세가 이제 필요하다. 근데 뭐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그런데 이뭐 경제학 얘기가 어쨌든 나왔는데 그 유독 경제학자들이 뭐 주류 경제학일 가능성이 크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그리고 기본소득에 여러 가지 효과와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것에만 어쨌든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데 요즘에 어쨌든 요 경제학계에서도 기본소득 마치 부자 증세 논의와 비슷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들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자 증세 시대가 온다 이강국 교수님도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칼럼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우리가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 증세를 좀 더 용이하게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증세와 기본소득의 관련성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이 칼럼을 좀 소개해드린 것이고요. 또 다른 이 칼럼 소개해드린 목적 중에 하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존의 경제학자 분들과는 다르게 좀 이제 열린 관점으로 기본소득을 좀 바라보는 분들 몇 분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 칼럼을 좀 가져온 것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입장을 그 가진 경제학자분들은 그 잘 보지 못했어요. 정말 드물다고 좀 볼 수 있고 대부분 아주 비판적이시죠. 근데 그 이유는 물론 좀 다양한데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너무 그 비슷한 이유들로 좀 비판을 하고 계시죠. 대부분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말씀들, 그 재분배 효과가 별로 없다라든지 그리고 뭐 증세의 가능성은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강국 교수님과 또 이제 다른 한 분 하준경 한양대 교수님, 이 두 분의 경제학자 분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쓰셨던 칼럼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분의 좀 공통점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도 굉장히 그 비슷하지만 증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든지 국가 부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비슷한 입장들을 좀 공유하고 계시는 경제학자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강국 교수가 이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 코로나 이후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그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동일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은 그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을 하는 게 기본소득보다는 당연히 그런 재분배 효과나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인데, 근데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제 세금 저항이 약해지고 증세와 복지 확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높아진다. 저희가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좀 이 부분을 잘그 고려를 해서 지금 좀 비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예.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좀 그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 중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증세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이제 매듭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증세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비판하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비판하는 그런 주요 지점들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에서도 나름의 해법과 그런 이제 그 논리에 대한 이제 나름의 이제 방어 논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서 글을 쓰신 셈이죠. 근데 하준경 교수님은 이제 동아일보의 그 정기 필진이신데요. 동아일보의 코로나 재난 기본소득 논의의 기회로 봐야라는 칼럼을 이전에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 그 그레고리 맹큐가 예전에 블로그에 이제 올렸던 한 글을 이제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 모두에게 그 기본소득을 주는 경우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마이너스 소득제의 예인데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금을 그 마이너스 소득세를 주고 그 돈이 좀 있는 여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제 하는 두 제도의 경우에 무엇을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맹큐가 던졌었고, 그 맨큐의 결론대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선별 지원과 그리고 보편 지원은 우리가 그 그냥 그 인상과는 달리 상당 부분은 이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상당 부분 동일한 효과, 완벽하게 동일한 효과는 아니지만 그 거의 상당 부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동일한 효과가 아니냐면은 그래도 선별 지원은 누군가를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또 선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도 그 이제 정확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기본소득 논의는 어느 한 면만 보면 안 되고 그 지출과 수입의 종합 패키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이 종합적인 패키지가 합리적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 보면은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경제학자들의 그런 그래, 뭐 모습이 반응일 수 아닌가. 있겠네요. 네, 예, 다음 논의로 넘어가기 위한 뭐 디딤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 예, 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주장은 뭐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기본소득 논의가 더 뭐 현실성을 가졌다, 또 뭐 성큼 다가왔다 이런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기본소득 논의가 뭐 기본소득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부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공적인 지출, 여기 뭐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공적 지출에만 한정되지만 공적인 부분을 어떻게 더 뭐 강화하고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전반적인 사회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맥락을 놓치지 말고 어쨌든 기본소득 이야기들을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7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